이 경기 쉽지 않겠죠. 그럼요. 제가 잠깐 봤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중간에 4승을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중간에 토트넘이 끼면서 2승하고 패배하고 2승했고요. 리버풀은 6연승째고요. 6경기 6연승째고 첼시는 4연승째고요. 뉴캐슬이 3연승이네요. 3연승입니다. 중간에 이 무승부가 있네요. 4연승을 하는 팀이 딱 3팀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베르너가 저렇게 멋있게 그러니까 침투를 잘하고 들어가도 큰 기대가 안 돼요. 저기 들어가서 접었다가 내주던가 말도 안 되는 드리블을 쳐서 막히겠지라는 생각 빼고는 이렇게 되면은 루카쿠가 들어가고 잠깐만 이 양반들 중에 제일 믿을만한 양반이 이 양반밖에 없어서 실바는 뭐 지금 뭐 수비에 문제가 드러난 건 없으니까 실바는 그렇다 치고 그 이 형도 좀 쉬어야지. 40이 다 됐는데 이 형도 좀 쉬어야 되니까 믿을만한 게 코바치치인데 골을 넣을 만한 자원이 아니고 결국 골은 이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두 양반 중에 정말 플리식 아니면 루카쿠 써야죠 뭐. 그냥 존나 재미없다 쳐잘래. 그럼요. 이거는 뭐 주무셔도 할 말 없는 경기긴 해요. 자 이거 페널티킥 때문에 다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공은 건드렸네요. 공은 잘 건드렸네요. 요 장면이면 조금 찰로바 자꾸 이런 거 안 돼요. 자꾸 이런 플레이 안 됩니다. 찰로바. 저번에도 피키 찰로바가 내줬죠? 자, 하베르츠 제발! 와! 옵사이드 아니지? 와, 대단하다. 와, 하베르츠 요즘 미쳤다 진짜. 얘 너무 잘한다 요새. 전혀 아니네. 옵사이드 전혀 아니네요. 와, 하베르츠 완전 물올랐네 요새. 자, 첼시가 뉴캐슬을 잡으면서 쾌조의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첼시는 어떤 부분에서 뉴캐슬을 잡게 됐고 뉴캐슬은 어떤 부분에서 첼시한테 패배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뉴캐슬이 그렇게 못한 경기는 아닙니다. 슈팅 개수도 하나 차이, 유효 슈팅도 하나 차이고요. 점유율 정도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밀린 것은 없습니다. 뭐 드리블 개수나 태클 개수나 어떤 면에서는 뉴캐슬이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첼시를 80분 내내 힘들게 했거든요. 뉴캐슬은 5백을 세우고 그 앞에 4명을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좀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히트맵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었고요. 첼시는 최근에 좋았던 하베르츠를 필두로 공격진을 짰고요. 4-3-3을 기반으로 했지만 4-2-2-2, 4-2-3-1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두 팀의 흐름은 극명합니다. 뉴캐슬부터 보면 트리피어하고 윌슨같이 좋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최근 52분에 기미량이스가 사임전에서 골 넣은 것 빼고는 대부분 전반에 골이 있고 후반에는 골이 없었던 게 뉴캐슬입니다. 부상자 이탈도 있고 팀 특성상 최근에 전반의 승부를 봤기 때문에 전반의 승부를 보려고 했거든요. 중간중간 기미량이스가 좋은 슈팅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전엔 큰 효과를 못 보고 끝냈고요. 반대로 첼시는 최근 리그만 봤을 때 5연승 중에 노리치전의 피키 정도만 빼고 나면 한 골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리치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전반전엔 득점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레스, 오늘 뉴캐슬전을 보시면 후반 막판에나 골이 나왔기 때문에 첼시는 오히려 후반전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은 전반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였고요. 첼시는 후반의 승부를 보아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첼시도 전혀 고전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마운트가 조금 부진하고 이렇게 내려앉는 수비에 온더볼로 강점을 드러낼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뭐 최근에 코바치치 정도가 나와야 온더볼을 통해서 공격진까지 올라가니까요. 뉴캐슬전을 보시면 주로 마운트하고 지흐가 안으로 들어오고 베르너하고 하베르츠가 넓게 벌리면서 4-2-2-2 혹은 4-2-3-1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5백이기도 하고 수비가 뒷공간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너, 하베르츠 같이 뒷공간을 파는 오픈더블에 강한 선수들은 좀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60분이 좀 넘어가면서 5백이 좀 지쳤고 공간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베르츠의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75분에 지흐가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걸 침투하면서 헤더를 따냈거든요. 물론 키퍼 정면이긴 했지만 득점에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88분에는 완전히 내려앉은 뉴캐슬, 경기를 이대로 끝내려고 했을 때 조르지뉴가 후방에서 패스를 내어줬고 하베르츠가 이제 침투를 통해서 득점을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또 후반전에 득점을 했고 전반전에 득점하지 못했던 뉴캐슬은 6승 2무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오늘 심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양팀 통 들어왔고 7장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카드마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물론 카드를 받을 만한 포인트도 있었지만 글쎄요, 카드를 꺼내야 될 때는 안 꺼내고 꺼내지 말아야 될 때 꺼내고, 찰로바 같은 거는 분명히 PK였다고 보거든요. 이게 침투해서 페널티 박스까지 들어와 있는 선수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PK라고 보는데 이 PK도 지나가고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옐로카드가 안 나오든가, 비슷한 장면인데 옐로카드가 나오는 등, 그렇다 보니까 오늘 데이비드 코트 심판의 공평성 그리고 공정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하베르츠 얘기를 주로 하고 싶은데요. 하베르츠는 슬로우 스타터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레버쿠젠 시절을 보면 아무래도 분데스리가는 34라운드니까 17라운드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18-19 시즌에는 전반기 6골 3도움, 후반기 11골 1도움으로 확실히 그 차이를 드러내거든요. 19-20 시즌에는 이게 좀 더 극명합니다. 전반기는 2골 1도움인데 후반기에는 10골 5도움으로 후반기 유독 강합니다. 당장 올 시즌만 보더라도 20라운드 동안 2골 2도움밖에 못했거든요, 리그에서. 그런데 현재 리그 3경기에서 올린 포인트가 4골 1도움이니까요. 슬로우 스타터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럼 왜 슬로우 스타터인지 보겠습니다.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초반에 치고 나가려면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선수는 이런 느낌이다. 윙이면 윙, 공미면 공미, 공격수면 공격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하베르츠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애매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전형적인 공미 느낌보다는 메잘라, 윙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제로톱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하베르츠 자체가 그 시즌에 그 팀에 맞게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단 온더볼이 약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 자체가 공을 간수하는 능력과 온더볼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호흡이 좀 덜 맞았을 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뭐 새 감독이 진행을 하던 새로운 전술을 짜든 그거 맞춰가는 시간 동안은 본인이 좀 개인 기량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부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더볼에 강한 선수들, 무슨 아자르, 살라 이런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초반에 치고 나가는 거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가 뉴캐슬전까지 승리하면서 5연승, 챔스에 조금 더 가까워졌거든요. 거기에 첼시가 향후 일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첼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챔스권을 차근차근 잘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